자, 안녕하세요. 북성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좋은 시간을 이어가지고 그 왕망의 개혁 관련된 내용을 좀 강독을 하겠습니다. 자, 왕망 개혁하기 강독 들어가기 전에 저번에 제가 참이슬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한의중에서 좀 찾아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의중 105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 105페이지 그 마지막 단락 여기 부분에 보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왕망이 이제 찬탈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이제 등재 참이설이거든요. 참이설 관련된 내용 보면요. 자, 참이설로 흘러이 신비주의적 유학을 배경으로 이 왕망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것인데 그 참이라는 말이 나오죠. 참이란 엄밀히 말해 미래에 대한 기록과 예언을 설리면은 도창과 경설 보한 위설을 구분한다. 그래서 두 개로 남아 있어요. 참인 도창과 그 다음에 그 위는 위서로서 이제 유교 경전을 그 오명오행설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도참 사상으로 이렇게 재해석된 그런 위서 이렇게 구분되는데 대개 이제 같이 연결돼 있죠. 예, 그래서 보통 유교 경전의 내용을 예언으로 이제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참이설은 이 공양학을 중심으로 한 유학에서 파생된 것으로 생각되며 전한말 후한 초까지 거쳐 정권 교체의 이론적 근거로 자주 이용된다. 그래서 여기에다 볼 수 있듯이 공양학, 근문학파하고 연결돼 있어요. 뒤에도 얘기했지만 이 근문학파는 약간 이제 신비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도참하고 좀 비슷한 게 있죠. 요거 유사한 게 그 풍수 도참이죠. 우리나라는 풍수 사상과 도참 사상이 연결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도참 사상하고 뭐냐면 유교 경전이 연결돼 있어. 예. 그래서 좀 사상적인 어떤 이론은 다를지 모르지만 도참이라는 맥락은 똑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 도참이라는 큰 범위 안에 그 한나라 때는 이런 그 참이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풍수 도참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 왕망은 공양학을 바탕으로 한 참이설을 통해서 뭐냐면 황제에 올랐지만 실질적인 정치는 이제 그 뭘로 하냐면 금문경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고문경을 바탕으로 해요. 고문경을. 그래서 고문경이 강조하는 이 주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왕망 때 간악화된 유교는 그 전시대 금문경이 아니라 동중수의 금문경이 아니라 이 고문경이었다. 이런 것들 특징이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때 유학할 때 문화사 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신동계 내용을 이제 좀 보죠. 예. 왕망 개혁과 관련된 자, 왕망의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두세 번 많이 나왔어요. 한 세 번 나왔나? 그래갖고 이제 왕전제 실시 내용부터 해가지고 뭐 노비매매 금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왕망의 개혁을 좀 정리를 이제 몇 개 카테고리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볼 때 뭐냐면 첫 번째가 간제 개혁이야. 간제 개혁을 했다. 자, 간제 개혁했는데 이제 이걸 뭘 바탕으로 했냐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왕망이 내걸었던 그 책이 뭐예요? 주례죠. 주례를 바탕으로 했다. 그죠? 요거 주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기출문제 나왔을 때 기억을 해두시고 뭐 이건 간제 개혁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왕망 개혁을 다 주례를 바탕으로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구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주 내용은 예전에 이제 주례에 입각해갖고 주나라의 어떤 간제로 돌아가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그 사보라든지 뭐 상공이라든지 사장이라든지 이런 예전에 주나라식 그 간제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가지고 간제를 신설해갖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행정 혼란만 초래했죠. 음.
예. 원래 행정공약만 초래했다. 근데 좀 약간 이상주의자들은 좀 뭐라 할까요? 좀 이름을 먼저 바꾸려고 하더라고. 실속을 바꾸는 것보다는. 자, 그때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의도했냐면 한계를 정점으로 중앙집권적 관료제도의 수립과 관료제도를 통해 일원적인 통치를 이제 뭐냐 의도를 했던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토지 국유화가 시작돼요. 자, 토지 국유화는 왕전제로 유명하죠. 자, 왕전제는 뭘 모델로 하고 있어요? 예, 정전제로 모델로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정전제로 모델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주로 매매하는 걸 금지하고 한 집안에 남자 8명 이하일 경우에는 일정만 소유하고 나머지 친척이나 토지가 없는 사람들 분배하는 그런 제도죠. 자, 요 왕전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두세 번 나왔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상업통제정책. 그래서 이거는 이 무제의 정책을 이어받은 거죠. 요 법과와 연결돼 있죠. 예. 그 법과적 성격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내용 보면 오균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육간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대 제도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합회 제도를 있고, 합회를 되게 빈번하게 바꾸죠. 그래서 이제 오수정 같은 거 폐지하고 여러 합회를 이제 만들어. 예. 그래갖고 그냥 화폐 정책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상호 통제 정책도 예전에 공군형 기출 문제나 뭐 있는데 잠깐 언급돼 있었어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보면 노비 매매 금지죠. 소유를 금지, 그 노비 소유나 노비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노비 매매를 금지시켜서 점차 이제 시간이 갈수록 노비들 줄여가는 방법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언급됐었죠. 여기면 여기에서 눈여볼 게 뭐냐면, 자, 토지의 국유화와 노비 매매 금지는 뭘 목적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그 당시 호적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세력이 컸잖아요. 근데 호적의 그 근거 기반이 됐던 것이 이 토지하고 노비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토지 국유화 시도나 왕존재 실시나 노비매매 금지를 통해서 호적 세력들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거야. 이런 개혁을 통해서 호적 세력들을 약화시키려고 했다. 근데 이제 이런 제도들은 결국에는 성공해요, 막 실패해요. 실패하죠. 네. 현실에 맞지가 않죠. 이거는 결국 실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외교 정책을 좀 보면 이것도 전반적으로 실패했는데 너무 유교적 중화 사상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주변 민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주변의 왕들에게 이 인수를 이제 줄 때 종전에 한해에 줬던 인수를 다 해소하고, 그 보통 예를 들어 고구려 왕의 인수를 뭐 하고구려 후 이렇게 준다든지, 그래갖고 또 왕을 제후로 격화시킨다든지.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뭐냐면 그 반발 불려서 하게 되고, 홍로도 이탈하고, 그다음 고구려도 이제 관계 나빠져서 또 싸우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왕망 정권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줘요.
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치명상을 입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들은 시대의 역행적인 내용 때문에 그런 정치, 사회,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고 호족들이나 농민들로부터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농민 반란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정매난이라든지 이 농림해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호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호족들이 또 저항군을 조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유수영제, 유인 유수영제가 나중에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저항군을 조직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강무제 유수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왕방을 이제 멸망시킨 다음에 후한을 세우게 되죠. 이런 과정을 이제 걷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왕망의 이런 개혁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너무 이상적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 세력들부터 반발 불러일으키게 되고 결국엔 15년밖에 안 돼가지고 이 신라나 때 신라는 15년밖에 안 돼가지고 멸망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후한으로 또 왕조 교체가 돼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왕망은 열강적인 유교 신궁자로 황제가 되자 주나라 제도인 주대를 내세워서요. 이상적인 국가를 세우고자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유교주를 포병하면서도 그의 개혁은 법가주의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주대란 자체가 어떤 법가적 요소가 강하다고 했죠. 국가의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지지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정통적 유교적인 사상하고는 좀 달라요. 예. 자, 왕망의 정책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것은 토지제도 개혁이다. 그는 주나라의 정정제를 진해에서 파괴되어 토지 경쟁이 시작되고 빈민은 송곳하나 꽃을 땅을 갚지 못하고 음화와 같이 취급되어 노비로 팔려나갔다 보았다. 그여 왕전제를 실시해서 노비 매매를 금지시켰다. 네. 그래서 이 왕전제와 이제 노비 매매 금지는 공통적인 뭐다? 이거는 이제 호족들을 견제하게 한 거죠. 호족들의 근거가 이제 토지나 노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여기 주의할 것은 노비 매매를 금지한 거지 노비 소유를 금지한 건 아니에요. 노비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죠. 자, 왕전제는 이 왕전제 내용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쓰라고. 자, 왕전제에서는 정부의 토지를 모두 국유로 하고 사서히 매매하는 걸 금하고 한 집에 나가는 8명 이하의 경우 일정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친척이나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했다. 자, 왕망의 왕전제는 주대의 정전제를 모방을 한 거다. 예, 그래서 모델됐던 것이 정전제였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이제 중국의 정통적인 왕조의 이제 토지 개혁들의 그 모델은 이 정정제예요. 예, 정정제. 왕정제 외에도 이 정정제들은 되게 이제 역대 중국 왕조들의 어떤 그 토지 개혁의 모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정전제도 모방할 수 있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의 중에도 나왔지만 여기 이제 왕정이나라는 말이나 정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볼 수 있지 이 왕정제는 주대 정정제를 모델로 했다는 볼 수가 있죠. 왕정이나 일정 이런 말을 통해서 주대의 정정제를 모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또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이러한 왕망의 토지개혁 정치는 이미 대토지 사유제와 노비 사유제가 일반화되고 있는 당시 시대상의 정면적으로 역행하는 거죠. 현실에 맞지도 않는 거죠. 그럼에도 왕망은 토지와 노비 매매를 금지하여 토지 경영과 농민의 그 노예를 억제하려고 했다. 왕망의 이 정책은 지주 관료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3년 만에 중단되었다. 예, 현실성 없는 기억이었다는 거죠. 자, 이때 지주 관료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냐? 이건 호족을 의미하죠. 호족 출신이죠. 이때 관료든 대부분 다 호족 출신을 보시면 돼요. 한글 이선지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토지제도 말고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산업의 국가 통제를 실시했어요. 이 벽가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직접 개입해 갖고 상업을 통제한다. 이미 상황이나 한무제 때 이런 이제 선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5균과 6간 제도가 그것이다. 자, 5균은 장안이나 낙양, 한단, 임치, 완, 성도 등 주요 도시에 5균 사시사를 설치하고 상공의 관리나 세금 징수, 물가 통제 등을 통해 국가가 직접 담당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5균 제도는 쉽게 말해서 경제 감시와 대여 업무를 담당하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게 이제 4대 제도인데 이 4대 제도를 감시하는 것도 포함돼요. 여기. 그리고 이제 물가 조절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상인들의 어떤 폭리를 억제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유가인데 유가는 이 정부에서 소금, 철, 술, 핫배질 주조 등의 산업을 독점하고 한편 이런 상태에서 생산세를 징수하도록 자, 그래서 이제 유가제도는 이제 일종의 전매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염, 철, 주, 금융 등등을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5군계 육관을 집행하는 관리는 대상인 중에 임명했고요. 한무제도 비슷하죠. 이 한무제도 이제 군수법 평주법이나 뭐 전매제할 때 상호양이나 뭐 공군 같은 대상인 출신을 임명했잖아요. 그럼 왜 그랬어요? 대상인들이 상인들 잘 아니까 적을 토벌하려면 저걸 이제 이용하는 게 낫겠죠. 저게 실적을 잘 아는 사람이. 자, 그래서 하여튼 근데 문제점은 그들은 이득만 취하고 이 제도의 정신을 살리지 못한 채 그 가역은 실패하고 말았다. 자, 그 외에도 여기는 안 나왔지만 4대 제도라는 게 있어요. 4대 제도. 그 오균 제도 이제 안에 있는 거예요. 4대 제도는. 이건 뭐냐면 정부가 백성들에게 저리로 뭐냐면 돈을 대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빈곤한 백성들의 생활과 생업을 돕게 한 제도인데 약간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기초생활자나 뭐 그런 분들에게 그 저리로 이렇게 그 돈을 대주는 그런 사업을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대 제도가 이제 뭐냐면 있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또 이제 뭐냐면 경제개혁 중에 뭐냐면 화폐개혁을 실시했어. 화폐개혁. 근데 이게 이제 8년간 세차를 당했고 화폐이지 떨어져 실패해서 경제 혼란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오수전이 일시적으로 폐지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화폐들 많이 만들어요. 그때 만들어 놓은 화폐들 보면 되게 많아. 대전도 있고 뭐 개전도 있고 착도도 있고 하천도 있고 등등등. 자, 그러니까 화폐 정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맨날 새로운 화폐들이 만들어 보니까 일관성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에 이제 대한 백성들 신뢰가 상실돼. 그리고 오히려 물가 상승만 이제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나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원성을 쌓게 돼요. 이런 정책들이. 자, 그 밖에도 이제 유교 경쟁에 따라서 이 유교 경쟁 주례죠. 자, 주례에 따라서 대폭적인 간제 개혁이나 뭐 강명, 지명 등 명칭을 변경해서 세왕조의 참신성을 높이려 했으나 이는 도저히 행정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망의 정책 중에 제일 문제점이 됐던 게 뭐냐면 이 외교 문제가 돼요. 외교 정책이 실패했죠. 너무 유교적 중화 사상을 내세웠어. 그래갖고 예전에는 한해 봉숭 때도 왕의 지위를 부여했던 주변 이민족의 군장들 모두 왕에서 후로 격화시켰다. 격화시켰고 이에 따라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불만을 품고 중국부터 이탈하게 돼요. 특히 선제일에 우호 관계를 유지했던 홍로에 대한 격분을 시켜 양국 관계를 다시 악화됐고요. 자, 왕망은 국내 실체를 만화하고 대외적 위신을 확보해서 30만 대군을 동원해 홍로 원정을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왕망 정권의 합법성과 정통성의 치명성을 입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유교적 지식인들은 이 제의설 믿고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청인상설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좀 했는데 왕이 황제가 정치를 못하면 하늘이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제의를 하죠.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보내서 왕을 이제 뭐냐면 통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민족이 침입이야. 너가 정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민족이 침입을 계속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왕망의 어떤 왕망의 유교를 내세웠잖아요. 이 왕만 정권의 합법성과 정통성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외교 정책 실패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중국사 서설이라는 책에서 좀 자세히 적혀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걸 강독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왕망은 대외 정책에서 실패했다. 신왕조가 수입된 왕망은 주변 제민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한에게 준 인수를 회수하고 그 인수한 건 도장이죠. 이렇게 뭐 책봉할 때 이제 도장을 나눠주잖아요. 자, 이걸 다시 회수하고 왕망의 인수를 대신 줬는데 이때 왕망은 외의 군장들에게 줬던 주변에 이제 이민족들에게 줬던 왕의 칭호를 후로 간등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 왕의 칭호를 가지고 있던 외의 군장들은 북방의 홍노선호, 그 다음에 운남의 구조왕, 고구려왕, 서남제국의 왕들이었는데 이들은 구정호, 하고구려. 이 하고구려에서 왜 그 고에서 하자가 바뀌면 높을 고자잖아. 어떻게 건방지게 높은 고자 쓰냐. 하자도 격화시켜 버렸어. 자, 이런 걸 강등하게 됐죠. 자, 이에 이제 주변국 왕들은 대단히 붕괴하였는데 이 중에 북방의 홍노선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또한 서역제국도 반란을 일으켜 왕망의 인명과 서역도가 살해되고 모두 왕망으로 인터했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때 기껏 구축했던 그 하소사군이라든지 그 서역 지역의 영향권이 이때 상실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후한 때 이제 다시 좀 복귀는 했지만, 예. 자, 그 동백 고구려도 왕망의 출병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동부 병을 침입했다. 이런 것들이 왕망 정권과 합법성과 정통성에 꽤 치명을 입혔는데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중국 서서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제2서가 연결돼 있어요. 419번 한번 읽어볼게요. 참고로 중국사 서서라는 그 책은 제가 이제 좀 예전에 이제 좀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그 교보문고에서 나온 책인데 오래됐어. 한 20년 넘는 책이거든요. 근데 내용이 되게 잘 돼 있어갖고 제가 이제 뭐 강의할 때라든지 뭐 책 만들 때 참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한번 보는 것도 좋은데 특히 뭐 견해드리진 않아요. 제가 이거 보라고. 왜냐면 여러분들 뭐 중국사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단원 과목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뭐 기본서 보는 시간도 지금 아깝잖아요. 근데 여러 책들을 보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거 외에 물론 많이 보면 볼수록 좋긴 좋지만,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중국 서술 외에도 다른 중국사 관련 책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읽어준 것만 그냥 참조만 하세요. 그냥. 자, 여기 보면 왕망의 주변의 외의 군장들과 외교 실패와 불안은 왕망 정권의 치명적이었다. 당시 유가들은 동중서의 제2설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므로 주변 이족들의 침입은 일시 해성의 출현, 홍수 등과 같이 천재 부독의 수치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자, 왕망 정권의 이제 그 합법성과 정통성에 치명적 영향을 줬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왕망의 정치, 사회, 경제에 거친 재개혁은 모두 실패로 끝났고 또한 홍로 정벌도 무참히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민심의 이반과 함께 모든 계층의 반발을 초래했으며 마침내 곳곳에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왕망 정책이 이상적일 때 실패했다. 그 내용이 어디도 나와 있냐면 한해중에도 나와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한해중 넘어가면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106페이지 펴보세요. 106페이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토지 소유가
진행되고 있던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앞에 정책들 있죠. 자, 그래서 호주가 이제 간료대 격려 반대 부닥쳐 3년에 폐지됐고요. 노비 매매 역시 금지도 마찬가지다. 자, 왕망이 개혁은 전국시대 때 이후 이상화된 육아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탁구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탁구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그 어떤 주례 같은 예전에 고전도 있죠. 고전의 근거를 가지고 개혁을 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개혁을 했는데 탁구 계제라고 하죠. 옛것을 바탕으로 해서 개혁을 했다. 이건 복구적 개혁이죠. 이건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뭐냐면 거두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시대 역학적인 내용 때문에 정치와 경제, 사회에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 따라서 서주를 이상화한 시행된 대표적인 간제개혁이나 감명과 진명의 명칭 변경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이어졌고, 무제 이후에 이제 포준화폐 역할했던 오수지의 폐지는 경제면에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자, 여기에 주요 산업의 국가 독점한 정책은 지방 호족들의 불만을 일으켰다. 자, 주요 산업의 국가 독점화, 요거는 오균제도나 뭐 육간제도,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왕망 정권의 이제 개혁과 이제 실패 내용인데,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동기해서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왕망의 개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방면에서 혁명적이었으나 시대 변화에 역행됐고요. 특히 전환 정권과 창탈 정의라는 비정통성과 신족 사례, 자기 아들들을 죽였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청년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죽였다고 하지만 아무리 청년성을 내세워도 자기 그 부모 죽이고 아들 죽이고 그 보고 사람들이 뭐야 좋게 생각하겠어요? 인륜을 저버리는 행인데 오히려 감사주고 그래야지 좀 약간 정서상 맞는 거 아니에요? 물론 원칙이 좀 어긋나겠지만, 자, 이런 것들이 그 좀 다른 사람 올 때는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인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자, 혁신 정책이 안고 있는 위험 부담은 왕망 정권에서 예의가 아니었고 신의 당명으로 후한에게 왕조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 자, 그다음은 뭐 인구 경감하고 이제 내용들이 뭐 각자 읽어보시고, 자,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인구 격감 현상은 그 당시 농민 반란도 있었고 뭐 사회 혼란도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인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 인구 감소도 있겠지만 행정적인 어떤 파악도 못했다는 것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전쟁 와중에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요거는 뭐 그 시내에서 호환을 넘어가는 그런 시기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전란 시기나 그런 시기에 다 보이는 공통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인구가 격감되고 또 이제 혼란기에는 또 인구도 많은 이동이 있겠죠. 뭐 이런 내용들인데 각자 보시고, 자, 후한의 이제 등장 과정과 이제 신의 멸망 과정을 좀 볼게요. 자, 100페이지 펴 보시면 187페이지 펴 보세요. 자, 후한의 건국과 이제 호족 정권의 등장을 보죠. 자, 왕망의 신정권이 붕괴된 후 강무제간 후한을 건국할 때까지 약 2년 동안 각지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농민 반란은 정미의 난과 농림의 난이죠. 요거 외워 두셔야죠. 예. 그래서 이 정미의 난은 여기 보면 눈썹 밑자죠. 이 눈썹에 빨간색을 칠했기 때문에 정미라고 해요. 그래서 상동 지역 남상에서 번숭을 우두머리로 한 농민 반란인데, 자, 이들은 눈썹을 붉게 칠했기 때문에 정미군이 난다. 적색은 전왕조를 이제 상징하고 있고 정미군의 목표는 왕망을 타도하고 하늘 부흥하는데 반왕, 부왕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왕조가 이제 전왕왕조가 적색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타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정미군이 이제 해서 붉은색을 칠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요거는 뭘 볼 수 있어요? 음양오행상을 볼 수 있죠. 예전에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음양오행에서는 왕조 교체를 이제 뭐냐면 설명하고 정당화시키고 이런 역할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왕조에는 뭐 적색, 어떤 왕조는 뭐 녹색, 그다음 뭐 토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별로 이거 오행을 갖다 붙이는 사상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농림의 단이 있는데, 농림의 단은 이제 여기는 설명이 안 돼 있고 한의중에 좀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볼게요. 정미도 여기 좀 더 설명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농림군 보면 왕망정권 말기에 왕관과 왕봉 등이 호북성에 있던 농림사를 근거로 해서 일으킨 농림군인데, 자, 유연을 황제 옹립하고 왕망군을 무찔렀지만 이후 정미군의 공격을 몰락하였다. 자, 정미를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왕방정권 말기였던 18년 왕망정권 타도 목표로 연모난 여성을 중심으로 반란군과 번숭을 중심으로 한 연합 반란군이 합쳐 조직됐다. 오행 중에 하덕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눈썹을 칠했기 때문에 정미란 이름을 붙였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런 농민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지의 호족과 지주들도 왕망정권 타도에 나서게 되었다. 호족 세력 중에서도 남양의 유수, 이 남양 쪽이 이제 그 당시 호족대 근거지였어요. 지역 자체가. 자, 남양의 유수와 유인 형제가 이제 이끌었다 농민군이 강력했다. 그래서 여기 뭐 유인이 뒤에 있으니까 얘가 아운지인데 얘가 형이고 얘가 아우예요. 예. 얘가 그래서 같이 일어났지만 이제 유인은 이제 그다음 호족 군대 내에서 내분 때문에 이제 그냥 죽게 되고 이 사람은 그 유수가 이제 살아남아서 황제가 되죠. 자, 이들은 서기 23년에 유연을 일단은 임시 황제로 이제 세우고 연호를 경시라고 했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한의 중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경시라고 읽지 않고 갱시 아니 다른 책에서는 다른 책 갱시라고 있는 책이 있어요. 한의 중이 아니라 다른 책 경시라고 읽고 다른 책은 갱시라고 읽는 책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개는 한의 중이라든지 뭐 동계에서는 경시라고 있기 때문에 경시제라고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경시제. 다른 책은 갱시제라고 했는데 갱자도 읽고 경자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 자, 하여튼 그거 하고 왕을 도읍으로 정했다. 왕만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대군을 파견했으나 공양에서 유수에게 대표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자, 경시제는 공양 승리 후 유수 형제를 시기해서 특히 유능한 유인을 두려워해서 얘를 죽이고 앞에서 얘기했죠. 자, 그래서 예분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인 거예요. 예. 유수에게 이제 하북평정을 명하여 바꿔 몰아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장안을 공격하기 위해 서정군을 파견하자 장안 내 민중도 이에 홍한이 왕왕을 도망가여 살해됐다. 자, 경시제는 장안의 수도를 옮겼지만 그의 군대는 군요였고 부패와 장안성 내에 노략자리가 살생을 자행하니 사회 불안과 혼란이 극심하였다. 한편 정미군은 항종시대 후였던 15살 유분자를 천자로 추대하고 간중을 징계해 경치를 죽이고 정권을 탈취했으나 그들 역시 질서가 없고 약탈을 자행해 식망을 잃었다. 자, 이때 유수는 하북 일대 평정하여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마침내 장수들을 이제 추대되어 남양으로 도읍의 황제 오니 이게 후한의 강무제였다. 예. 강무제. 강무제 하면 우리나라는 강무 정권 있죠. 강무 정권하고 또 연결돼 있어. 예. 이 사람이 이제 했던 게 이제 중후의 황제잖아요. 그 전한이 망하고 나서 후한을 이렇게 하나를 다시 복귀시켰잖아요. 중후의 어떤 기틀을 마련했죠. 강무 정권도 이걸 보고 우리가 연호를 정한 강무를 정한 이유가 그 예전에 후한 시대 때 강무제라는 황제가 일단 있는데 이 강무제가 한나라를 중흥했으니까 우리 망해가는 조선을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중흥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뭐냐면 강무란 연호를 이렇게 따왔다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강무제는 우선 동방으로 철수하는 정미군을 성향에서 항복시키고 자, 이후 이제 10년에 거쳐서 각 지방의 반란 세력들을 진압해서 천하를 평정했다. 강무제는 후한 정권을 성공할 수 있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 먼저 그 당시 강무제의 후한 건국에서는 그의 출신지였던 남양과 하북 지역의 호족 세력 후원을 입었던 힘이 컸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환하고 좀 다르죠. 고조는
출신 자체가 평민 출신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날 그 사람을 따랐던 그 건국 집단 자체가 하층민 출신이었죠. 그런데 왕망은 이미 출발할 때부터 금수저 출신들이었어.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력이나 군사력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강무제가 독자적인 어떤 자기 기반을 가지고만 뭐냐면 권력을 타취했으면 그냥 강력한 황제권을 추구할 수 있겠죠. 근데 뭐냐면 옆에서 이제 뭐냐면 다양한 호족들이 도와주다 보니까 후한 정권 자체가 전환과 달리 무슨 성격을 갖고 있냐면 호족 연합 정권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예전에 항문제처럼 이게 뭐냐 그 호족들 대상으로 해서 막 뭘까 이제 견제하고 막 얘를 탄압하는 그런 정책을 펼 수가 없어. 네. 그래서 강무제조차도 이 전환에 있는 정치를 모방해서 나름대로 한계권을 강화시키고 좀 안건을 강화시키고 하고 그다음에 또 그 호족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제 예속하고 있었던 예속하에 있는 농민들 좀 약간 얘네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 그 풀어주는 그런 정책들을 하려고 했지만 그 자체 기반 자체가 호족 연합 정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냐면 강무제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왕들의 항제된 정책들에서 다 보여. 근데 또 호환도 또 재수 없는 게 강무제나 그 명제 때 제외하고는 뒤에 그 황제들은 진짜 벌 일 없어요. 그래도 그 전화 시대 때는 좀 약간 유명한 황제들 좀 유능한 황제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후한 때 황제들은 유능한 황제들 별로 없어. 그래도 맨날 어리고 맨날 졸려하고 그 애들만 즉위를 하니까 당연히 전화 시대 때부터 외척이라든지 한관들이 더 날뛰게 되는 거야.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후한을 멸망시킨 배경이 되는데 자 그러면 강무지 정권의 이제 내용을 볼게요. 정책을. 자, 그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나라할 기준을 이제 볼 때 이제 좀 이걸 읽고 나서 볼게 한의중 내용을 읽고 나서 자 여기 보면 자 유수가 건국한 한 왕조는 왕망의 찬탈 이전에 한 왕조와 구분하기 때문에 후한 왕조로 하며 유수는 강무제로 부른다. 혹은 수도가 이제 낙양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 사람이 장안에서 낙양으로 이제 좀 옮겼죠. 그래서 수도에 위치했다 상대적으로 볼 때는 전하는 서안이고 서쪽이고 유수가 세운 이제 낙양은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안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전하의 수도가 장안에 있기 때문에 서안이라고 하고 낙양에 있기 때문에 동안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강무제는 이제 전환 경제의 혹성이라고 하지만 낙양이 명문호고 그 경제에 활동했던 이제 호족대 일원이다. 따라서 포항 왕조는 설립 초부터 호족의 연합 정권적 성격이 강했으며 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국후만 따른 것이 아니라 실제 전환 모델가 전혀 제도 인연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때문에 토지 소유 문제 등 전환말에게 마찬가지로 여전히 심각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호족들이 이제 연합 정권이고 했지만 이제 대토지 뭐 개혁 관련된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했지만 제대로 안 됐죠. 왜냐면 그 자체가 호족 연합 정권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었어.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동기가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읽죠. 전환의 고조가 평민 출신이며 전환의 창업 공신이 대부분 미천한 계층인데 반해서 그 후한의 창업자 유수가 호족 출신이라는 점은 역사적 큰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전국의 전환의 건국 당시에 아직 호족 세력이 등장하지 않았으나 200년이 지난 후한 시대 때는 호족 세력들이 사회 전반에 막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했다. 그럼 후한 정권은 호족들과 그런 연합정권 성격이 강했고 후한의 건국 과정에서 호족의 후원을 얻어 제국이 성립되었던 점은 후한 정권과 그 긴밀한 호족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자, 이하는 대조적으로 왕망 정권의 신정권이 반호족적 정책을 취한 결과 쉽게 붕괴됐던 사실은 전환에서 신 후한 정권의 정기 과정에서 호족 시대 주장을 의미하는 시대적 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강무제는 신을 타도하고 새 왕조를 건국하지 않고 한 왕조를 부흥시킨 것도
전한 제국의 유교적 복구주의에 부합된 것이었다. 자, 후한은 호적의 협력으로 건국되었고 이들의 호적 세력들은 약 200년간 인민과 국가 인민사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지배 세력을 또 발전했다. 이 말은 이제 전환 시대 때 추구했던 재민 지배 이념이 붕괴됐다는 걸 볼 수 있죠. 개별 인심 지배체가 이제 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무제의 이제 통치 정책을 볼게요. 강무제는 일단 수도를 장안이 아니라 자기 고향과 가까운 이제 낙양으로 이제 수도를 옮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온 건 장안을 이제 수도했던 그 전안은 서안이라고 보고요. 낙양을 수도한 동쪽에 있는 수안을 동안이라고 하죠. 예. 자, 후한의 강무제가 당면한 시급한 이는 망망에 의해서 파괴된 한왕조 체군과 한왕조 체제의 재건과 민생의 양제, 경제 회복이었다. 쉽게 말하면 전후 복구 사업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왕망이 15년 동안 정치 개판을 쳐놓고 그리고 반란도 되게 많고 자기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제 상당히 뭐냐면 농촌사회나 도시나 뭐 다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는 전환을 수도했던 장안이 거듭된 경력을 피폐해지자 자신의 근거지인 낙양 부근인 낙양군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기고요. 죄송합니다. 그 정치 문화적 중심지로 삼았다. 자, 이와 함께 전환 무죄 이후에 약화된 황제권 강화의 목적으로 상공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상소대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예. 그래서 이제 상소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내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이제 측근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해 보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상공의 권한은 상소대에 옮겨 정치를 맡기고 상공은 다만 덕망이 있는 대신들에게 주어진 명예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상소대 장관을 상소령이라고 하고요. 많이 들어봤죠. 고조시대 때 간지. 그다음 차관은 상소복약이라고 하고 그 아래 이제 실무는 육주로 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혁은 또 상공은 명예직으로 바뀌면서 실권은 대각이 장악다. 대각이라는 거 황제 측근에 있는 내조를 얘기해요. 그래서 권력이 내조에서 공식적으로 내조 넘어갔다. 물론 이제 예전부터 내조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내조를 제껴두고 이 내조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 구조를 재편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런 것들 위진남북조를 거쳐가지고 이제 수당 때 들어가면 이제 얘네들이 내조 기관이 있는 이제 공식 외조화 돼버리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무제 개혁 중에 또 뭐냐면, 자,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측근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측근 중에 이제 한간을 이제 뭐냐면 많이 중용했어요. 그래서 한간과 관련된 이런 그 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겠죠. 간청을. 그래서 이제 강무제는 황제의 업무처리를 편리하게 보필하는 기관으로서 중사시, 소학문, 그다음 중학문 등 한간부를 설치했다. 자, 이는 한간의 정치를 간에 초래해서 후한 시대 한간에 반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후한 때는 전환보다 한간이 더 발효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뒤에 얘기했지만 십상시 같은 그런 애들도 이제 등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전환의 이제 13조 자세제도를 계승하여 황제권 강화를 감찰 제도를 확립했다. 즉 황제의 신임을 받은 사회교리를 두고 경기를 비롯한 지방 정문을 감찰했다. 자, 이때 경기라는 것은 남양 주변의 땅을 경기라고 해요. 보통 이제 그 요때만 사용했던 건 아니고 보통 왕조의 수도 부근의 그 지역을 경기라고 하죠. 서울 경자 근기 기자 해갖고 우리나라도 그 서울 중심, 한양을 중심한 그 지역 자체를 경기도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권한은 막강하여 백간이 규찰 대상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 말 잘못했네. 다시 읽을게요. 예. 자, 13조 자사제를 개선해 황제권을 강화할 감찰제를 확립했고요. 황제권의 신임을 받은 사회교위를 두어서 경기를 비롯한 지방의 정부를 감찰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런 자사나 이제 사회교육의 권한이 막강해서 백관이 규찰 대상이 되었고 황제가 직접 나아가 관리 비인과 지방의 잘못을 직언할 수도 있었다.
또한 자사의 감찰권도 확대되었다. 즉 자사의 지방 수채를 통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사법권의 재신과 관리의 비행을 탄핵하고 우수한 지방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자, 자사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이제는 이제 원래 자사 자체가 한무제 때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사가 간편구역이 주였죠. 근데 이 후한 때 보면서 자사의 권한이 좀 커지면서 주가 이제 상층 9년을 이제 포괄하는 행정단위가 되고 자사 그 지방의 행정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됐던 게 강무제 개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생 안정 정책은 이제 보면 자, 민생 안정을 위해서 징병제를 폐지하고 병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농경에 전념도했다. 토지의 정확한 점검을 통해 조세를 공평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덜어줬다. 다만 대토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쓰지 못했고 노비의 방향을 내긴 했어도 매매 금지는 이르지 못했다. 자, 이게 한계죠. 왕망하고 비교해 볼 수 있죠. 왕망은 아예 이제 토지를 소유지를 제한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토지를 점검하고 조세만 공평히 거두려고 했어요. 그리고 노비의 방향을 내었지만 왕망처럼 노비 매매를 금지시키지 못했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단 강무제 유수도 자기 항제가 됐으니까 그 밑에 있는 지방에 있는 민들 다 자기 백성을 삼고 싶겠죠. 일단 호족에 대하고 또 상황이 달라지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게 호족세력들 때문에. 예. 호족들이 권한이 크기 때문에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는 후한 왕조의 호족적 성격이 경제 정책 그대로 반영된 걸 의미한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 호족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양근 이선전 이런 걸 호정과를 통해서 지방고족에 올라갔다가 이들이 점점 관료족 귀족으로 변모하게 돼요. 그래서 그 후한말 때는 이들을 청류라고 하죠. 그리고 이들과 대립했던 그 사역들, 그 호족 일부 세력들과 탕류라고 이제 하는 세력들이 형성되는데 요 세력들은 호족들이고 관료화된 그 호족들이고 이 탕류는 일부 호족 세력들과 여기에 이제 일부 호족 세력들과 또 한간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탕류라고 하죠. 외척 세력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싸움이 일어나요.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강무제는 호족을 해유하고 백성을 교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유학을 장려했다. 즉 낙양에 태학을 세우고 오경박사를 두어 유교를 장려하고 절기와 호족을 통해서 중요시 인물 등용 기준을 삼았다. 자, 그래서 이제 한글 이선 중에 호정가를 이제 강조했어요. 호정가. 그리고 한글 이선제는 예전에 좀 설명했지만 1단계는 이제 호정가를 보면 한글 이선제 중에 하나가 호정가예요. 추천을 받아요. 2단계는 시험을 보죠. 근데 1단계 추천부터 이미 호족들이 이제 추천받은 사람들이 인재를 도왔기 때문에 호족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펼친 거야. 2단계 시험에서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방 호족들이 관료 귀족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예교적 교황을 지닌 인물이 대거 관료 등용되었고 이로 인해 후한 시대는 이교적 예교주의와 저지도 중시에 여기는 기풍이 사회 전반에 풍미하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이제 이렇게 있고 후한시대 관리 등에서는 군의 퇴수 권한을 지니고 있는데 이건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좀 뒤에 설명하고 다시 읽어보고요. 뒤에 좀 이따 읽어보고 후한제 후한의 강무제 그 개혁도 좀 약간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왜 군사 개혁을 했어? 군사 개혁. 여기 군사의 징병제 폐지니까 이거 있고요. 네, 봉성의식을 했죠. 봉성의식. 한무제 때 했던 이제 봉성의식을 다시 이제 했어. 네. 그래서 이 봉성의식을 통해서 뭘 마련하려고 했냐면 항제의 정통성을 회복하려고 했죠. 이 봉성의식은 이제 기독교 진시황이나 그 다음에 한무제 때
했던 거죠. 이걸 다시 자기가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한 시대 때 이제 태소에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후한 시대 때 갈리 등용해가 군의 태수가 큰 힘을 지니고 있었다. 태수는 중앙에서 파견되어 임지에 부임하며 자신의 속관을 개편하고 합의 황령을 임명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그 뭐냐 밑에 있는 속관뿐만 아니라 황령까지도 임명을 했나 봐요. 자, 이때 이제 국내에 그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속관 임명하기도 하고 중앙에 추천할 관리로 진출하게 됐다. 한글 이선제 제도죠. 따라서 한대 태수는 봉건 영주와 같은 권력을 지니게 되었으며 속관들은 태수에 대한 태도는 마치 군신 관계 같았다. 특히 이제 태수의 추천을 위해서 관계에 진출한 유학자는 평생 동안 신의를 버리지 못하고 충성을 바치게 되었다. 자, 한편 태수가 되기 위해서는 유교적 교양을 쌓아야 했고 스승을 받들고 오랜 기간 동안 학업에 정념해야 되는데 평민의 경제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자연히 호적의 자제가 태수가 되어 출세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태수들도 당연히 호족들을 추천해갖고 자제를 추천해갖고 중앙으로 보냈겠죠. 그래서 자기 이제 당파도 만들고. 자, 강무지 이후 이와 같은 호족세의 성장과 관계 진출로 종래의 단순한 지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호족들이 점차 관료적 그 호족들로 그 성격이 변모하면서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시대의 중요시 여겼던 간중 지방이 그 중요성이 상실되고 후한의 수도가 됐던 남양 지방이 새로운 정치 문화 중심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외척과 한간의 재등장을 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쭉 그 한의중보다는 신농계 중심으로 읽어볼게요. 이 부분은 후한 관련된 부분이나 뭐 사회문화 관련된 내용들은 그 한의중보다는 이게 좀 잘 돼 있더라고요. 신동계 부분이요. 그래서 신동계 부분을 좀 읽으면서 한의중을 좀 보충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후한의 강무제에 이어서 이제 명제와 장제 때 나름대로 30년간은 정치적 기강이 확립되었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다. 자, 명제와 장제는 강무제의 어떤 통치 방침을 개선하여 유학을 존중하고 간대한 정치를 펴나갔다. 명제는 특히 외척세를 도태시키는 데 힘을 기울고 일찍이 강무제가 외척을 무마하기 위한 관리를 많이 등용시켰으나 명제는 전하의 외척이 망한 것을 교훈 삼아 이를 배제했다. 또한 전환시대 때 사회 전반에 유행했던 참의서를 척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자, 명제와 장제는 다같이 유학의 장애에 힘을 쏘아 황제 자신이 태양에 나가 경학을 배우고 공자의 모에 친히 제사를 올리기도 했다. 그 결과 유학이 발달되면서 이에 따라 정계 사학이 형성되고 유교 경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때까지는 나름대로 정치 좀 잘했어요. 초반기 명제 장제 때까지는. 뒤에 이제 항제들이 무능해서 문제지. 자, 그 능력을 이제 보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참의사를 색출했다는 거. 그리고 유학을 장려했고 외척을 배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교 정책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하면 플러스 설명하면 자,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전 연구를 이제 해서 이때 이제 백호간에서 논쟁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만들어진 저술되는 게 백호통이가 저술돼요. 이때 요 뒤는 부분은 백호통이 부분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때 이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도 얘기했지만 명제 때는 비단길이 개척되죠. 그래서 이제 반초라든지 반용이라든지 반시 형제죠. 반초는 그 유명한 방구의 동생이에요. 방구의 동생 한설슨. 자, 그래서 이제 훅로를 이제 원정해서 결국에 여기에 다시 서역도를 설치해요. 그리고 이제 반초가 자기 그 부하였던 가명을 거기에 파견하죠. 시리아 쪽으로 파견하죠. 그래서 대진국가 이제 뭐냐면 직접 교섭을 하려고 파견을 했지만 도중에 그 시리아 지방 갔다가 그때 파르티아 사람들이 그 지중해 걸 때 지중해는 막 물결이 상당히 태풍이 많고
건너가기 힘들다 이렇게 하니까 겁먹고 돌아와요. 예,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 또 서역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또 있으니까 그때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러나 이제 좀 읽어볼게요. 그러나 후한사의 어두운 그림자는 호적 세력의 출현과 외적 한간의 전황에서 나타났다. 자, 호적의 대토지 사유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었고 사회 안정이 파괴되었고, 자, 이들이 중앙정계의 외적 한간 세력과 결탁되어 후한 세력을 사회를 어지럽게 나갔다. 후한의 내 외적 세력은 특히 어린 왕제의 등급과 밀접하게 있다. 그래도 이제 뭐 화재 이후부터는 이제 어린 왕제 맨날 등급하니까 어린 왕제는 뭘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척도 끼고 한간도 끼고 정치가 이제 개판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영어 이제 뭐 외척 세력들이 나와 있죠. 각자 읽어보시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후한 제국의 붕괴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청류와 탕류의 대립을 이제 있는데, 얘네들이 싸우면서 이제 후한 말기 때 두 번에 거쳐서 당고의 금이 나나요. 그럼 청류와 탕류가 어떤 세력들이냐? 일단 앞에서 청류는 호적 세력들이에요. 호적 세력들이고 이제 그 기반이 얘들은 이제 호정가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중앙의 기조 관료가 됐던 사람들이죠. 탕류는 일부 호적 세력들, 여기는 좀 다수고, 일부 호적 세력들이 권력을 위해서 누가 결탁되냐면 한간하고 외적 세력들과 결탁이 돼요. 그러면서 얘들 탕류라고 해요. 물론 외적 세력들에서 모두 다뭐 탕류에 속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일부 상당수 외적 세력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예. 자, 그래서 얘네들이 싸우게 돼. 그래서 얘들 청류 입장 때 나는 깨끗한 물인데 너는 더러운 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죠. 자, 이 청류 탕류 논쟁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청류 세력끼리 인물 평가가 이제 이러죠. 이걸 청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탕류들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감이나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냐면 탕류가 썩어 빠졌으니까 비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어디서 찾아야겠어? 깨끗함에서 찾아야겠죠. 유교적인 어떤 실천이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찾잖아요. 그래서 유교적인 측면에서 인의의지가 바른 사람들, 호자인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뇌물 안 받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재정적으로 후원해 준 사람들. 자, 등등 해갖고 이게 뭐냐면 각기 등급을 나눠. 인물 평가를 통해서 등급을 나누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에 반영되면 위진남북 출시될 때 그 국군 중정제에 반영돼요. 이걸 이제 이 등급에 따라서 이게 국군 중정제가 거기 상품을 반영할 때 반영이 됐다. 그래서 요 계교에서 얘네들끼리 청이 집단이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한 나라가 멸망한 후에 그다음에 삼국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남조사회가 열고 해도 얘네들이 이제 예전에 조상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청에 입각한 인물평가 그 기준에 따라서 가문의 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가문의 격에 따라서 국분 중존제에 따라서 이제 해서 관료 진출도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게 되죠. 그 기원이 이미 이제 후한 말기 때 청류와 탕류의 싸움에서 벌써 일어난 거야. 예.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후한 중후기 때부터 일어난 외적과 한간의 전횡은 그 정치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자, 호적 가운데 중앙의 외적 한간세력과 결탁한 무리가 있었고, 자, 이걸 탕류라고 하죠. 이에 반대로 유교적 교양이 있고 명예와 예절을 숭상한 관료와 지식인들은 한간의 전에 대응해서 이를 비판했다. 대부분의 호족들과 이제 효론가는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한 사람인데, 특히 이제 이 나중에 들어가면 이 외적과 한간들이 탕류생 때가 이제 되잖아요. 이들이 이제 결탁한 일부 호족들이 간직을 독점을 해. 그래서 선거제도가 문란이 돼요. 예전 한국 이선제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추천을 받고 이렇게 이제 간력 기죽돼 됐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탕류와 결탁된 그런 일부 호족들이나 세력들만 높은 간직에 올라가게 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한 이제 집단적 반발이 불렸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청류 세력을 형성하게 됐다. 정치적으로. 그러면서 얘들이 깨끗함을 강조하면서 탕류를 이제 자기를 이제 들어온 사람 자기를 깨끗함을 강조하면서 반대쪽에 있는 얘들 탕류라고 지칭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인물 평가도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청의가 형성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쭉 읽어볼게요. 자, 유교적 교양을 지니고 있는 사회는 갈려 나가는 길류에 제 정치를 비판하면서 소위 청의를 종속했다. 이 청의의 제일 중요한 게 주로 이제 탕류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냐 그걸 보여주면서 인물 평가를 하면서 등급을 매기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중앙의 태학은 청의 중심이 되는데 후한 시대 때 남양의 태학생 수는 그 수가 3만 명 있을 때 있었고 이들과 제약 지식인들은 한강과 부패 정치와 정권 독점을 비난하는 연을 조성하니 이걸 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 청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청이는 인물 평가와 함께 탕류를 이제 뭐냐면 공격하는 어떤 담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요 내용은 인물 평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에 대해 이제 한강과 그의 추종자는 탕류다로 하여 두 파가 대립을 했고 태학생 각대와 각포가 주도되어 한강 전액을 비판하자 관료와 명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지에 나섰다. 자, 이들 관료나 명사들은 청년 경유를 가면서 간직한 사회교의의 이은과 태부인 징병을 받들고 적극적 정치 세력을 펴나가면서 그 한강과 대항을 했고, 자, 이에 이제 한강은 항진을 움직여 이은과 태학생들 분당을 만들고 조종을 비난한다라고 무고했죠. 이때 이 분당은 상당히 나쁜 의미야.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hun고파대 인식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강 유학에서 이 분당은 무리를 지어서 그 황제의 어떤 정치에 방해를 놓는 사람.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원래 정치적 주체는 한 개밖에 안 되잖아요. 한강 유학에서는. 근데 얘네들이 분당을 지어서 황제 대신에 정치를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비방하다고 무고하여 투옥하고 이들 당인이라고 하여 종신 근고령이 되어졌다. 자, 이들 1차 당고의 근이죠. 자, 이때 이제 근고라는 것은 정근대 시대 근고는 지금처럼 갇혀가지고 노동형 징역형이 아니라 갇혀갖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걸 근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벗을 못하게 하는 조치죠. 간직 자체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자, 그 이제 168년에 진변이 풀려나 다시 퇴부가 되고 대장군 두모와 함께 집권하자 이은과 근고된 명사들을 기용하고 본래 한간을 주사할 것을 모의하였다. 자, 그 모의가 누설되어 한간 조절 등이 진범과 이제 두부는 이제 두모를 체포 살해하고 아울러 그 일당을 처형했다. 이때 당인들은 사형을 당한 자가 100여 명에 이뤘고 이들이 종신된 근고된 자가 600명에 달했다. 자, 이게 제2차 근고의 당고의 근이죠. 자,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 당고의 사건은 청룡파 관료들이 정계에서 완전히 착취를 갖추게 되었고 그러나 이제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천의운동은 제야에서 큰 세력을 강복에게 퍼져나갔으며 다음에 오는 위진남북조 시대 귀족층은 이런 청해 집단에서 배출했다. 그래서 이제 이 청해 집단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들이 탕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탕류의 못된 점을 비판하고 자기 나름대로 인물 평가를 하면서 청해 집단이 형성이 됐고 이런 것들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해서 뭐냐면 학론에 반영돼 갖고 그 당시 이제 그 국분중정제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문벌 귀족화되는 어떤 배경이 됐던 것들이 후한마기 때 이 청해진단에서 출발했던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두 차례에 거친 당구의 금은 후한사의 청이파와 탕류파의 대결에서 탕류가 승리함으로써 사회정의가 크게 흔들렸고 정치기관이 해이해지면서 이후 한건군의 농민군이 일어난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좀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한건군의 농민정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2010년도에) 나왔어요. 한건정이 나니. 예. 자, 일단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잠깐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읽어보기도 하죠. 예. 심화 규제에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보고요. 예. 자, 이 한건정의 난과 함께 이제 오도미도도 이제 같이 있었는데 같이 볼게요. 자, 한건정은 오도미도의 그 결성 배경을 좀 보면, 자, 정치적인 볼 때는 외척이나 한강 세력들이 호족과 결탁을 위해 정치적 혼란이 심화됐고, 사회경제적으로 호족들의 어떤 대토지 사용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소농민이 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리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종전 항리 공동체에서 받았던 사회적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하게 되죠. 이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을 케어를 못 해주니까 대신에 이제 그걸 케어해 줄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한데 이게 종교 집단인 거야.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이제 그 국가 권력이 그 시민들을 제대로 이제 케어를 못 해주니까 이런 기독교 종교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홍구학이 발달되고 예교주의 유행으로 유학의 영향이 축소되고, 그 다음에 그 북방 이민족이 강족과 항족, 홍노족, 선비들이 침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홍구가 발달과 예교주의가 그 당시 유행 때문에 일반 지식인들은 그걸 이제 받아들였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건 좀 어렵고 접근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유학의 영향이 축소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 그 자리를 오도미도나 뭐 이런 태평도들이 들어와서 했겠죠. 자, 그래서 태평도나 오도미도는 대개 보면 이제 노장 사상을 이제 바탕으로 출발해요. 이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했고, 이게 이제 뒤에 전환시대 때 항로 사상 있죠. 이게 좀 발전됐고, 그리고 태평도와 오도미도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요 안에는 이 민간 그런 이제 신앙이라든지, 그다음 예전에는 신선 사상 등등이 플러스 또 됐어. 네. 그래서 태평도와 오도미도 나오고, 태평도는 그 당시 한건적인 난을 일으키고요. 오도미도는 독자적인 종교 왕국을 또 만들죠. 사천 지역에. 그래서 3대까지 해먹다가 이제 나중에 조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 오도미도가 이제 실제로 이제 계속 살아남아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천사도로 부르게 돼요. 천사도. 그래서 이게 남천사도, 북천사도 이렇게 두 개 파로 나눠졌는데, 이 북천사도에서 중심으로 해갖고 뭐냐면 국염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교가 형성돼요. 도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도교 형성하는 가도기로서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항로사상이나 태평도, 오두미도 이렇게 이제 등장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전환 때 등장했고 후한 때 등장했죠. 자, 그러면 태평도부터 볼게요. 태평도. 예. 자, 특징은 항로사상을 바탕으로 여러 사상을 흡수해서 형성됐고, 오도미도와 함께 위진남북조 시기에 도교 발전됐다는 것. 근데 이제 오도미도가 주예요. 예, 요거는 부차적인 거, 태평도는 예, 여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개인의 보신을 강조하고 양세파 사상을 변모했다. 그래서 신선 사상과 방수를 교배해서 미신적 요소가 대강해졌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불교 장생 같은 걸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회보다 종교적 성격이 강화되고요. 황제와 노자를 신격화시켰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한건적인 난을 일으켰죠. 장각이라는 사람이 태평도를 중심으로 일으켰는데, 종전의 태평도 조직을 군사 조직, 행정 조직으로 만들어갖고 일으켰어. 이게 이제 10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요. 그래서 농민과 지식계층의 반정부 성향을 이용하고 신도를 군사 조직화에 봉기했는데, 그때 이용했던 사상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음양오행설, 음양삼국설이야. 그래서 왕조 교체를 이제 음양오행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항색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네, 눈은 하늘이 서리라.
갑자년의 오해 천하가 대기를 할지라 이런 뜻인데 여기에 풀어나는이라는 의미는 누굴 의미하죠? 후한 정권을 후한 의미고 누누나는 누구냐면 한건적을 의미해요. 태평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적과 구별하면서 그 누는 이제 뭐냐면 두권을 썼죠. 예, 한건적은 노란색 두권을 썼기 때문에 이 뭐냐면 한건적이라고 하는데 요게 들어간 거야. 그냥 삼국사에서. 자, 이건 나중에 이제 그 명나라 때 홍건적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예, 홍은 빨간색이고 노란색이고 얘들 헷갈리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 중고등학교 애들이 좀 그걸 헷갈리더라고. 다 아시겠죠, 그거는? 자, 결과적으로 한건적이 나는 이제 진압이 됐어요. 근데 진압은 누가 했냐? 정부가 못했어. 지방 호족들이 오히려 진압했기 때문에 호족들의 군사를 강화시켜서 지방 할거 형세를 만들고 호족이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호족들이 예전에 지배세력이었지만 호족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중앙정부 대신에 그 지방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도미도인데 이 오도미도는 이 명칭부터 좀 아셔야 돼요. 이 오도라는 말은 이제 쌀 오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입단할 때 쌀을 뭐냐면 받고 입단해요. 쌀 오두를 받고 그 오두를 이제 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그 의사를 설치해서 빈민 규제를 역하는 거야.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이제 종교 세력들 태평양 오도미들이 특색했던 게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사를 설치해서 빈민 규제를 하는 걸 보고 오도미도가 이렇게 국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도미도는 장릉이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농민군 중에 하북에 제일 큰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특정 지역을 장려했고 정치, 군사, 종교의 지배권을 확립하면서 종교 왕국을 건설했고 사천 지역에 이제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 한중이라는 그 지역 있죠. 그 지역이 이제 사천성 일대 지역인데 자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면 자 위진남북 시대 때 종교활동 재개해서 불교 영향을 받아 인원을 정비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신천사도를 했는데 이 천사도는 그 구견지가 만들었던 거죠. 북천사도가요. 남천사도는 지금 강남에 있었던 거고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북천사도 만들어졌는데 구경진에서 이것이 도교 형성의 기본이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도교의 기원은 그 태평도에서 찾는 것보다는 이 오도미도에서 찾았다고 보시면 돼요. 태평도는 약간 kop사에 낀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약간 이제 그 밑에 454번만 읽어볼게요. 453번하고 454번하고 453번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을 자, 그 오도미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초기 장르는 이거 좀 약간 그러면요. 장능이라고 되는데 장능이에요. 네. 못해요. 자, 초기 장르는 오랫동안 항로 지도를 닦고 항로수이죠. 도서를 전수하고 부서를 만들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입도자에게 쌀 오두를 받았으므로 이를 오두미두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읽고 한국인의 중국사를 읽어볼게요. 저는 이제 좀 이따 신동기의 중심을 읽기 때문에 여기서 읽어보죠. 사천 지역에서 장릉이 창시해 그 손자였던 장로까지 3대까지 이 오도민의 독자적인 왕조가 있었는데 자 이들도 병을 치료하는 곳을 인심을 얻었으며 신도를 교합해 이 지역에 3대에 거쳐서 종교 왕국을 성립했다. 한중 지역을 얘기해요. 자 오도미도 역시 도가사상 영향받았는데 강고한 교단 조직 그대로 국가기구로 만들었다. 자 한건단이 평정한 후에 강권의 압박을 받아 세력이 크게 쇠퇴했으나 한중 지방에서는 장르의 그 교설과 세력이 온전되어 있다가 516국 시대 및 위진남북 시대 북방 유목민족 안진과 함께 정치 사회적 질서가 다시 혼란해지자 종교 활동이 재개되어 불교의 영향을 받아 인원 정리이 제도 발전에 이룩하여 마침내 도교를 성립하게 됐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양사 계도를 넘어가죠. 네, 항공과 농민분들 반란이요. 자, 여기 넘어가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17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은 17번이에요. 예. 자, 근데 이거 좀 쉬었다 가죠. 네, 시간이 좀 지나간 것 같아요.